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어제 출발 새아침에 출연했던 경희대 이태광 교수는 지금의 10대는요. 88 올림픽이나 2002 월드컵과 같은 대형 이벤트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하면서 대신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세월호를 통해 경험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세대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인들에게 지난 생애의 가장 선명한 기억을 물으면 대체로 15세에서 30세 사이의 기억을 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회고절정이라고 표현하지요. 작가 클라우디아 해먼드는 어떻게 시간을 지배할 것인가 라는 저서에서요. 우리가 젊은 시절을 더 잘 기억하는 이유는 첫 직장, 첫 사랑과 같은 인생에 있어서 처음 경험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생 가지고 가는 기억은 대체로 젊은 날의 경험이라는 얘기겠죠. 네, 벚꽃이 눈처럼 내리는 눈부신 4월, 그보다 더 화려한 꽃다운 젊은 날, 우리 곁을 떠나간 단원고 학생 250명의 명예 졸업식이 지난 2월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기억은 여전히 시간을 지배하지 못한 채 시간에 지배당하면서 오늘도 졸업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5주기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을 어떻게 할까, 이거 아니겠어요? 네, 당장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만나길 희망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 관련한 발언,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함구를 했습니다. 참기로 한 것 같아요. 예. 전략적인 인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이 전략적 인내였죠. 그런데 별로 성과는 없었습니다. 예. 저는 뭐 때로는 할 말은 해야 한다. 네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협상을 촉진할 수도 있다라고 예.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일단 김 위원장이 화답할 것인가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당분간은 대미 협상에 오히려 더 주력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럴 때는 좀 쉬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대북 특사 얘기는 어제 없었습니다. 네네. 네. 누가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이름까지도 뭐 거명되고 막 어제 그랬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전기가 될지 저희들도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관련 이슈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 반응을 봐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그냥 임명이 타당하다는 쪽의 얘기가 더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가닥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어제였는데 일단 통과가 안 됐고요. 오늘 이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예상이 됩니다. 보수 야당들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뭐 그냥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는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정의당이 또 이 후보자의 주식 매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데스노트에서 또 제외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예스노트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스노트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글쎄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바뀐 게 없는데 네네. 정의당의 이 입장 변화도 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어찌됐건.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일단 고발을 했고요. 네네.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을 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를 했고요. 네네. 이 후보자 임명 강행하면 또 다른 이제 정치적인 부담은 4월 임시국회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야심차게 준비 중인 추경안 채택 역시 좀 불투명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저 요즘에 이거 길거리에서 도로상에서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타다 측이 택시기사를 고발했다. 이게 무슨 사건이 벌어진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택시기사가 예약 승객을 기다리고 있던 타다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언을 가했다는 거고요. 또 외국인 탑승객들이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도 이들에게 폭언을 했다. 그리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니까 다른 택시기사들까지 불러서 길을 막고 위협하기도 했다. 예. 이게 일단 그 타다 운영사 VCNC 측의 주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12일에 폭행 및 업무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택시기사께서 기사들이 이 부분은 좀 과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타다 그런데 이쪽에서 일하시는 그 운전기사분들은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사식당 출입도 방해를 한답니다. 택시기사들이. 예.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를 잡았으니 이제 타다까지 잡겠다. 뭐 이제 이런 전략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네. 하지만 지금 타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유 서비스는 계속 진화 중이고요. 타다 말고 또 다른 승합차 공유 서비스도 곧 등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사회가 진화하는데 예, 이거를 막는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나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본질이 결국에는 값싸고 질 좋은 상품. 뭐 결국엔 여기에서 이제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 거로 승리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시장에서. 네.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화산 폭발 얘기가 어제 꽤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이제 국회에서 열린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 전문가들이 공개한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네네. 지금 뭐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 지진 발생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거죠. 예. 최근에도 뭐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백두산 자체도 더 부풀어 올랐다 뭐 이런 얘기고 만약에 이번에 분화를 한다면 그 서기 946년 분화 그때 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그 당시 화산 분화량이 그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분화량의 1000배 이상 규모였다는 겁니다. 그때 그 항공 운항도 막 중지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고 또 대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도로 전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마비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악순환에 접어들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분석도 이제 어제 나왔고요. 그래서 백두산 남북 공동 연구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핵실험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이게 백두산 분화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핵실험이 일단 이제 중단되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효과가 뭐 계속 여파가 앞으로도 미칠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일종의 유발 지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매일 그 날씨 정보 전해주시는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께서 보면 이 지질학 관련된 연구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따 날씨 전화하실 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304명과 함께 세월호가 가라앉은 지 5년 그날을 기억하는 5번째 봄이 왔습니다. 유가족과 생존 학생 그 가족들에게 재난 이후의 삶은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4.16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 소속돼서 세월호 가족들의 육성을 기록해온 한 작가분을 연결하겠습니다. 미류 작가분을 연결해 보죠.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4.16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에서 활동하는 미류입니다. 네, 그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이 기록들을 남겨야 한다면서 뭐 영상이나 작가나 이렇게 다양한 기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였는데요. 저희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으로 만드는 활동을 해왔고 2015년 금요일엔 돌아오렴, 2016년 다시 봄에 올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2017년에는 다른 재난 참사 이야기를 담은 재난을 묻다라는 책도 썼어요. 예.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이 같은 이제 책을 냈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의 책을 내놓으셨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책입니까?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라는 제목이고 세월호의 시간을 건너는 네네. 가족들의 육성 기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참사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했고요. 모두 세월호 유가족 53분과 생존학생 가족들 4분 이렇게 57명을 인터뷰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세월호 가족들 만나시면서 인터뷰하시고 책을 펼쳐내시고 이런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변화를 아주 가깝게 지켜보셨겠어요. 네. 변화가 있죠, 네, 서로. 어떻게 좀 변화하던 거예요? 저희들도 참 궁금하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간이 흐른다고 뭔가 고통이 덜해지거나 옅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다만, 슬플 때는 내가 슬플 수 있고, 가끔 웃음이 나면, 내가 웃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받아들이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처음에는 예. 웃으면 웃어도 되나? 울고만 있어도 되나? 이런 고민 계속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흔히들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은 웃음이 나오냐? 뭐 이런 반문을 하곤 하는데, 그러나, 네. 직접 인터뷰를 하시다 보면은 늘 그렇게 무겁고 눈물바다로 그 연속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은. 그쵸. 유가족분들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웃고 싶지 울고 싶지는 않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아이들 만났을 때 웃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진실을 밝히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웃어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책 보면은 그 첫 번째 장에 일장의 고통의 단어 사전 이렇게 해서 그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은 네. 머리카락, 문고리, 밥통, 에어컨, 뭐 굉장히 평범한 일상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네. 참사 이후에 이 같은 일상의 단어들이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있죠? 네. 우리로서는 좀 짐작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뭐 집을 이사하는데 문고리 때문에 이사를 못하겠다. 아이가 잡았던 문고리여서 네네. 라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입는 옷에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붙어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거나 이런 경험을 사실은 잘 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예, 예. 네, 유가족이 된다는 것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그렇게 일상의 곳곳에서 빈자리를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주위에서 뭐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 좀 잊어라 이런 이야기를 위로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때로 뭐 고통이 그렇게 희미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제 일상으로 더 스며들어서 타인의 눈에는 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일상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게 참사 이후의 시간이라는 걸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고통을 잊는다는 것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당사자들은 그 쉬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보니까. 네. 그 작가께서 직접 쓰신 것은 이제 3장 4.16 가족의 탄생이라는 이제 제목을 달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맡은 4.16 가족의 탄생이라는 챕터는요, 사실은 이제 다들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같은 날 같은 일을 겪게 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된 분들인데, 처음에는 농성이나 뭐 기자회견 이런 말조차도 너무 낯설어 하시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서명도 받고 뭐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어려움들에 부딪혀 왔는지 이런 내용을 모은 챕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4.16 가족협의회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시간 동안 했던 일들, 예를 들자면은 네. 현장을 네. 지키고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 또 펼쳐졌던 활동들, 현장이 네. 있고 뭐 이런 말씀들이겠죠. 네. 그 5년의 시간 동안의 가족협의회 분들을 지켜보신 소회는 어떠십니까? 5년의 시간 동안 정말 너무 열심히 하셨고 사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일상을 계속 어떤 이 투쟁의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네. 포기하고 싶으실 때도 정말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죽은 이유를 밝혀야겠다. 이게 또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걸음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그 포기하지 않고 이어오는 시간 동안 정말 되게 단단해지시고 더 많은 세상을 품게 되셨다는 거를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분들을 가깝게 지켜보시면서 그 고통의 시간이 사람들을 더 단단하게 지금 했다고 그러셨는데 네. 또 사실 사람을 더 약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말들도 하시거든요. 같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수백 명 모여 있으니까 같이 있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예. 다 아파하니까. 근데 또 서로 그렇게 일상의 고통들을 미루어 짐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먼저 웃어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도 하고. 네네. 사실 이 장을 쓰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는 뭐 같은 날 같은 일을 당했으니까 저렇게 같이 움직이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를 발견하고 그걸 인정하는 시간들이 이런 힘을 만들었다는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앞에 나서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목소리가 큰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조용히 뭔가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예. 말을 잘 못하니까 다른 걸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회의를 하면 아이디어를 내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뭔가 누가 얘기를 하면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예.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는 그게 다 부딪히는 일들이었을 건데 네네. 지금도 그런 부딪힘이 없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는 어떤 역할들이고 관계들이라는 걸 좀 받아들이시면서 그런 힘들을 만들어 왔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좀 다른 모양 또 서로 다른 색깔이 이렇게 함께 잘 어우러져서 아주 근사한 모자이크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뭐 그런 이미지를 좀 연상하게 하네요. 네. 모두 똑같은 마음이어서가 아니라 조금씩 다른 마음이어서 더 잘하게 됐다는 거. 네.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4.16 가족협의회는 유가족분들만 계신 거 아니거든요. 예. 싸우시면서 생존학생 가족들, 민간 잠수사를 포함하여 생존자들 이런 분들과 또 이렇게 같이 활동을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씩 서로 다른 아픔, 불편함이 없을 수 없지만 그게 다 참사가 낳은 아픔이라는 거를 점점 받아들이면서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공감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는 또 세월호의 지난 5년간 시간을 썩 그렇게 따뜻하지 않게 싸늘한 시선으로 좀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시선 한가운데에서 어떠한 그 힘든 과정이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주위에서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건네는 말들에 상처받았던 경험들 많이 얘기하셨고 네네.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좀 제일 힘들게 하는 말은 돈과 연결시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보상 받으려고 한다느니 그런 말들이 사실은 참사 초기부터 가족들을 되게 힘들어하게 했는데 그건 지금 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자꾸 돈으로 환산하려는 그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사회에 네네. 대한 안타까움과 괴로움은 여전하신 것 같아요. 그 같은 시선, 그 같은 생각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건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이런 경험을 충분히 갖지 못해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가 재난참사라고 부르는 것들을 어떤 사회적인 사건으로서 받아들이고 사회가 어떤 책임 하에서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험이 사실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큰 사건 사고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게 결국은 진상규명이든 책임자 처벌이든 흐지부지 되고 결국은 뭔가 이렇게 약간의 이제 배보상 같은 것들로 그냥 정리되어 버린 이런 경험들밖에 없다 보니까 뭔가 진상규명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연결시키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 세월호 참사가 조금 네네. 다른 사회적 경험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일들을 잘 마무리해야 또다시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저는 어쨌든 사람들이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하려면 그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실제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예. 이것은 구체적인 제도든 아니면 어떤 인식을 포함해서 역량을 함께 기를 필요가 있다. 네네. 이런 의식들이 생기고 있지 않나요? 그 전에는 우연이나 불행이나 이렇게 생각됐던 것들이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 더 잘 막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는 거를 좀 몸과 마음으로 느껴가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의 고통이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고 그 마무리된 것이 제도로서 정착이 된다면은 이후에 펼쳐지는 과정이 적어도 과거와 같은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으로 재현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런 사회가 된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도 훨씬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책 속에 보면은 그 예은이 아빠 유경근 씨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던데 유가족의 사항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가족들도 보면은 그 본인들만의 어떤 삶이 있고 일상이 있고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표현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네, 책을 보면은 정말 유가족들이 각자 다른 삶을 살다가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특히나 이제 유가족의 상으로 강요되는 것이, 유가족은 슬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이게, 좀 좋은 취지에서도, 많이 힘드시죠? 좀 가만히 계세요? 라는 이야기로, 전해지기도 하거든요. 네네. 저희가 더 할게요. 라는 식의. 근데, 예은 아버지 말씀은 유가족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유가족이 이 참사를 해결하는 하나의 주체다. 라는 거를 좀 더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진상규명이든 어쨌든 이런 활동이든 유가족이 가만히 있어서 다 해결되는 사회가 꼭 좋은 사회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유가족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가장 많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가장 끝까지 그 답을 구할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위치를 오히려 인정해주고 이분들이 조금 더 이런 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정보를 요구하면 다 못 내놓는다. 이런 식의 일들이 초기부터 있어왔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면은 진실을 도대체 왜 밝히느냐, 도대체 뭘 더 알아야 되느냐, 배가 침몰했는데 이렇게 입을 막으려고 했고 움직이는 걸 막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스스로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이 책 속에서 꼭 그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다면은 낭독을 좀 해주시죠. 네. 제일 마지막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시간에 마음이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김호연의 어머니 유희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4년 전에는 우리 가족이 끝없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호연이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난 뒤로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웃는 것조차도 호연이에게 죄책감이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아프면 우리 호연이를 생각할 때마다 늘 미안하고 슬프면 혹시라도 호연이가 하늘에서 이런 엄마, 아빠, 형을 보고 있다면 걔 마음이 얼마나 볼까? 큰 행복을 바라지 않아요. 다만 호연이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정말 편하게 웃고 호연이는 없지만 호연이가 항상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느끼고 살고 싶어요. 새롭게 행복하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행복을 함께 만드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책임도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않고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는 길에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기록으로 아픈 기억을 다독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4.15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 미류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에서는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촉진자가 아닌 주체자로 나서 달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 없이 정상회담을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간사 그리고 국방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을 연결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공식 제안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현실을 굉장히 좋게 해석하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낙관적인가라는 예, 굉장히 낙관적이죠. 네, 그렇습니까? 물론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최고 결정자 입장에서는 낙관적인 거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한반도 이 국제 정치 질서의 본질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입장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 지금은 스몰 딜 이거 할 때가 아니라 빅딜이다. 네네. 이거 뭐냐면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해야 대북 제재 해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어요. 분명하게 했고 네네. 또 북한 김정은은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지금의 계산법 말고 다른 계산법을 가져와야 된다. 네네. 우리는 올해 말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고 이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라.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 더욱 확실하게 줄을 서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만 저는 길을 잃은 나그네 신세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으로부터도 또 북한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지금 푸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네네. 굉장히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난해에도 이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이 꼬인 북미 관계를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풀지 않았습니까?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북미 정상회담, 일단 대화 남북 테이블에는 정상회담, 앉히는데 성공했잖아요. 회담은 했지만 네네. 지금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완벽하게 다른 입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분명해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대북 정책은 목표를 잃었어요. 이거 비핵화도 아니고 그냥 남북 교류에만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미 동맹도 사실은 뭐 한미 공조가 공고하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그 미국 조야에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은 한미 동맹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해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남북 정상회담 이번에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3차 북미 회담의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좀 높은데요. 그렇다면은 의원께서는 3차 북미 회담 가능성을 어떻게 점치고 계시는지요? 가능성이 있죠. 만나는 건 가능할 겁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열어뒀습니다. 하지만은 가능성 열어뒀다고 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채워질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네. 만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떤 딜을 해야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런 예. 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지금 미국이 여러 차례 밝혔고 대북 제재 지금은 그 right 타임이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만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하면 잘 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너무 국내 정치용으로 외교 안보 정책을 오히려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번에 사실 말이 한미 정상회담이지 이게 정상회담이 아니잖아요. 그 단독 정상회담 한 적도 없고 말이죠. 완전히 무슨 미국 대통령 그 기자회견 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그냥 배석한 이런 엄청난 푸드잡을 받은 거예요. 나는 사실 대통령보다는 대통령의 이런 외교 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하고 이 외교부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그 불만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 푸대접을 받는 것은 국민이 푸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정말 모욕적이었습니다. 예.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희망 섞인 그 분석만 할 때는 아니란 말이죠. 예. 냉철하게 돌아봐야죠. 자, 그렇다면은, 예. 의원께서 생각하신, 이 남북관계, 더 나아가서 북미관계를 풀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대북 정책의 원칙과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잖아요. 네네. 우리가 비핵화의 당사자 아닙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 해서 가장 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비핵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분명하게 이야기 못합니까?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우리가 좋든 싫든 6.25 전쟁 이후에 한미 동맹이라는 동맹 외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동맹 안보를 해왔어요. 그러면은 동맹국의 입장을 확실히 알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거의 왕따를 당하고 푸대접을 받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외교를 계속 해야 되냐 말이죠. 정말 답답합니다. 의원님 지난해 보면은 9월 그 남북 정상회 평양 공동선언에도 보면은 그 한반도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간다. 이런 식의 양 정상의 합의라는 것은 결국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같은 뜻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비핵화를 한다고 하는 그 아주 추상적인 그런 그 목표 의식은 같이 했지만 네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북한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동맹 국가인 미국과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실천 노력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예. 이것은 곧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그런 그 김정은의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계속 세일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진전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북한이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압박 없이 그냥 기분 좋게 만나서 회담만 한다고 해서 북한 핵 문제 절대 풀리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왔다. 앞으로 결국에는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낙관론인가요? 낙관론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하면서 찔끔찔끔 스몰들 해가면서 북한 주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 경제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네.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믿지 못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나 경제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남북 교류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좀 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좀 생각할 때가 됐죠, 이제는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것도 가능은 할 거예요. 남북미 정상회담. 하지만은 여태까지 북미 정상회담 2번 해온 그 결과를 보면은 서로 다른 입장만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그 외교적인 그런 수사로 가득 찬 회담 이것은 이제 끝낼 때가 됐고요. 정상회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이제 국민들도 많은 것을 아마 지금 좀 느끼시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회담하고 하면서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하지 않은 건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화가 왔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대대적인 핵실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네. 이런 상황을 깨트리고 싶지 않은 거죠. 북한으로서도. 왜냐하면은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 제재 해제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하지 않으면은 대북 제재할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을 계속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 돌파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네네. 않으면은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이죠. 다른 전국 현안에 대한 질문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94.5MHz YTN 뉴스 FM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2부 마무리하고 8시 뉴스 들으신 다음에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